네, 오늘은 이제 예산 과정 중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위를 편성하고 그걸 국회가 심의하고 집행부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감사원과 의회가 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는데 예산 심의는 제가 과정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걸 두어서 예산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월 3일 날 정부 예산이 제출되어서 옵니다. 원래는 10월 2일까지였는데 국회법에 야 너무 늦게 예산이 제출되면 어떻게 심의를 하냔 말이냐 하고 120일 전에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9월 3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일찍 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국회는 결국은 11월에 가서야 예산을 심의합니다. 9월에 제출했는데 여하튼 9월 3일 제출되면 대체적으로 하다 보면 11월에 가서야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어요. 정부 시정연설이 있고 이게 이제 대부분 국무총리가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단체장이 연설을 하죠. 그래서 구청장이면 구정연설이고 시장이면 시정연설이고 그리고 군수가 하면 군정연설이 되겠죠.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요나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결위 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들도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죠. 상임위원회가 예비로 심사하고 그걸 예결위에 이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 관련 분석관들, 상임위들 여기서 분석한 것들을 그 예결위에 올리게 되죠. 거기에 이제 딱 앞에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할 때 시정연설을 하고 근데 그건 본회의니까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가 그 예산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첫 행사가 뭐가 있냐면 그 공청회를 해요. 예결위 공청회. 그래서 여야가 추천하는 5명의 전문가들이 그 예결위 국회의원 50명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한 7년째 나가고 있죠. 작년에도 그 여당 3명 추천, 야당 2명 추천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보면 뭐 전문가 분들인데 가끔 전문가 같지 않은 그런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보통 15분씩 발표를 하면 보통 5명이니까 75분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당 7분씩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350분이잖아요. 그러면 75분에서 350분을 하면 425분 아닙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7시간을 넘게 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게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절반만 질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이걸 다 했어요. 50명이.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죠.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질문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저희 발제하는 5명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줌이 마렵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잠깐 쉬는 시간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고통입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저희가 발제를 했으면 발제자잖아요. 근데 진술인이에요. 공청회니까. 정창수 진술인 말씀해 주세요. 느낌이 되게 이상하죠? 법원에 나간 것 같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결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진행돼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본회의 회부를 해가지고 그 의결된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할 때도 그 상임위원회도 예산안 상정이 되고 제안 설명을 장관이 해요. 상임위마다 장관들이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보고를 하고 찬반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도 예산을 알고 싶으시면 예결위 검토 보고서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말고 상임위도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임위가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16개 상임위가 하는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보통 한 500페이지씩 돼요. 8,000페이지가 넘는 거죠. 예결위의 검토 보고서도 한 5,000페이지 돼요. 13,000페이지죠.
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서도 상임위마다 또 전체가 다 있거든요. 이게 또 한 5,000페이지 넘어요. 거의 2만 페이지 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다 못 봅니다. 저도 15년 전에는 다 봤는데요. 점점 바빠지면서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검토 보고서 중에 요 항목을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보는 거죠. 2만 페이지 다 보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 검토 보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그 의장이 예결위에 그걸 회부를 하는 거예요. 그 예결위가 그걸 받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도 예산안을 삭감하고 증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삭감과 증액안은 제안이에요, 제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통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증액을 하거든요. 근데 상임위는 자기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예결위는 그거를 제로 베이스 검토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제로 베이스 검토는 좋은 말 같잖아요. 싹 무시한다는 거예요. 싹 무시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데 똑같이 예산안 상정을 하죠. 주로 기재부 장관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상정을 하면 또 그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합니다. 예결위원들이 장관들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에 가면 본회의장 300명 국회의원이 앉은 부채꼴 모양의 본회의장이 있죠. 바로 건너편에 제2본회의장이 있어요. 국회 회의실. 여기에는 한 100명이 좀 안 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 50명하고 각 부 장관들 등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예결위원들이 질문하면 장관들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장관이 못 앉았으면 차관이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회의장이 왜 만들었을까? 이게 72년에 박정희 정권 때 만든 거거든요. 왜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나중에 통일되면 상원 회의장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통일이 되면 상하원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원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예결이 이 회의장으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가끔 거대 정당들이 의원총회를 할 때 쓰여집니다.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쓰는 것으로 그 회의장을 같은 층에 있어요. 상임위는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부채꼴 모양으로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이 시정질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시정연설 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 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2013년부터 주로 했다고 하네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행을 했고, 뭐 그때도 하다 안 하다, 특히 또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탄핵당하고 이러느라고 아예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이 대통령이 나와서 한 것은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 입심사를 해서 예결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예결위가 진행될 때는 그 종합 정책 지휘와 부별 심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할 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종합 정책 질의라고 하고 부서별로 질의하는 거는 이제 부별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별 심사도 두 개로 나눠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이제 하는 거죠. 다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증액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한국만 그렇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 국가인 일본이 감액한 만큼 증액할 수 있어요. 한국이 증액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그 증액한 게 아니라 증액을 제한해서 기재부가 그걸 받아들여줘서 그 이제 예산안을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증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건데 의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기재부가 거부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과 사이가 껄끄러지면 안 되겠죠. 기재부랑. 그러다 보니 마음껏 감액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증액과 감액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매년 디테일한 사업까지 다 분석을 해놨으니 그걸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산이란 건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입도 예산을 짜야겠죠. 얼마 들어올지에 대해서. 세입 예산안을 짤 때는 세입 관련한 법안이 처리된 다음에 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만 부대 의견이란 걸 첨부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대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부대 의견을 첨부를 하면 아무래도 의식을 하겠죠. 그리고
이 공무원, 그 관료,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록이 남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면 계속해서 부대 의견에 넣은 의견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첨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대 의견도 나름대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예산 심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 나라설명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